네, 시장의 이슈를 점검하고 그 안에서 유망 종목을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이담교 캐스터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온기 도는 제약바이오,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들 비교적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OCI가 부강약품을 인수하는 등, 물론 전액 인수는 아닙니다만 공동 경영이죠. 인수하는 등 M&A 모멘텀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증권회사는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최근 여러 악재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제약 바이오 산업에 활발한 M&A와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제약 바이오주 투자 의견을 알아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먼저 미래에셋증권의 의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 작년 국내 주식의 메이저 섹터로 자리 잡았다면서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의 시가총액은 2010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약 바이오 업종의 다음 성장 모멘텀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판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열티 매출이 새로운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그러면서 유한양행의 항암제 레이저 티닙이 국내 업체가 개발한 첫 번째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레이저 티닙은 EGFR 비소세포 폐암 신약으로 2018년 얀센의 기술을 수출했고 현재 임상 3상 중에 있는데요. 얀센이 레이저 티닙의 개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유한양행은 10%대 로열티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주로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그리고 종근당, 동아ST를 제시했습니다.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닙의 글로벌 출시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순항이 투자 포인트라고 꼽았는데요. 한미약품은 초기 단계의 파이프라인이 기대된다고 밝혔고 종근당과 동아ST는 초기 단계의 신약과 안정적 실적,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이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교보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교보증권은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성과가 작년 초 대비 크게 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약세의 배경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주가 상승에 반영된 기대감의 미실현,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등 코로나 관련 기대감의 소멸을 꼽았습니다. 또한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의 부진과 신규 IPO 기업의 주가 부진도 약세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입지를 강화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심주로는 HK이노엔과 한미약품, 유한양행을 꼽았습니다. HK이노엔에 대해서 국내 신약 K캡의 빠른 성장과 함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K캡의 국내 매출 확대 및 글로벌 성장성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DB금융투자의 의견도 보시죠. DB금융투자는 신규 기업보다는 꾸준히 상위를 지키고 있는 전통제약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신약의 탄생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인 내시 치료제의 연구 개발, 그리고 위식도 역류 치료제의 해외 진출, 이렇게 3가지 기대감을 제시했는데요. 내시 치료제는 니즈가 확실한 시장이며 한미약품의 2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유의미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치료제는 HK이노엔과 대웅제약이 해외 진출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관심주로는 대웅제약과 유한양행을 제시했는데요. 대웅제약은 톡신과 국산 신약으로 성장 궤도에 들어섰고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닙의 FDA 승인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증권가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최수창 고수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좀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업종이었는데 시장 환경도 좀 안 좋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긴 한데 실적은 좀 괜찮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작년에 실적 부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한 2조 원대 육박하는 매출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업체들의 이제 1조 원 클럽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셀트리온,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스, 녹십자, 종근당 1조대를 넘어서는 매출을 보여준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제약업체들이 1조 클럽 가입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1조 클럽에 가입한 기업들이
기본 5개, 6개 이상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SK바이오스가 굉장히 약진이랄까요? 큰 폭의 성장해 왔는데 여기서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도 수주 건수가 1조 9천억 되었고 2021년도에도 수주 건수가 1조 2천억 원대까지 나왔거든요. 그 수주가 신규 수주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거래했던 회사들 뭐 로쉬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길리어드라든가 기존에 거래했던 회사하고도 또 재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실적으로 지금 1공장부터 3공장까지 풀가동을 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 10월에 단일 공장으로 최대 규모인 4공장이 실적으로 지금 건설 중인데 완공돼서 공장 가동이 빠르면 올 10월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마저 가동이 된다면 삼성바이오스의 그 실적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된 이후에 지속 성장은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인데 SK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단기 급성장한 모습이고 좀 추가적으로 다른 위탁 생산 어떤 거래 업체를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의 그 3대 품목들 램시마든가 트룩시마 등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분식회계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좀 완화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실적 부문으로 본다면 올해도 실적 성장은 전년도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 저 또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좀 주목해야 되겠고 그리고 일반 의약품하고 전문 의약품 판매하는 보시면 유한양이라든가 대웅제라든가 종근단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일단 작년에 실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ETC, OTC 다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영업이 판관비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표가 나오는데 대형 제약사하고 이제 위탁 생산 업체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영업이 좋아졌어요. 이익이 급증했는데 특징적인 건 대형 제약이 4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감이 보여졌는데 이건 나보타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또 위식도염의 역류 질환에 있어서 팩스클로적이라는 신약이 또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는데요. 유한양행은 실적이 영업이 좀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기저효과가 좀 감소하면서 작년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수익료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익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런 기저효과 탓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체는 전년도 실적은 호조인데 여전히 투심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이 있긴 합니다만 투심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투심이 회복되려면 몇 가지 요인들이 필요할 텐데 그 전까지 일단 실적에 초점 맞춘 대형 우량주 중에서 위탁 생산업체 삼성바이오스나 셀트리온, 그 다음에 대형자에서는 방금 전에 실적을 보셨다시피 몇몇 실적이 계속 호전되고 있는 기업들, 또 유한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기저효과로 해서 약간 왜곡된 변화 현상 이런 거 침착하게 좀 체크하면서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다. 올해 실적 전망과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의외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고 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옥석을 구별해야 되는지 그 기준도 한번 잡아주시죠. 저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항상 꿈을 먹고 도전한다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오 업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바이오에 관련된 금융 전문가 없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솔직히 금융 전문가가 예. 바이오 의학 전문가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신약을 개발해서 임상 단계에서부터 성공할 때까지 아무리 빨라야 9년이고 평균 10년 이상 최종 시판한 것까지 13년 정도 보는 건데 네. 10년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 탐방을 꼭 가봅니다. 아, 바이오 업체라면. 근데 유한양이나 한미약품은 굳이 탐방 가지 않아도 그렇죠. 다 아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은 일반 약품하고 전문 약품이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가지고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을 첫 번째 찾고 있는데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전체적으로 확보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대장 역할을 했던 셀트리온이 성공을 했잖아요. 램시마. 네. 그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것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임상, 일상, 이상 단계에서 뭐 신약한다라고 하면은 개발붐처럼 막 불어서 투자금들이 모였는데 그랬죠.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 이제는 신약이 임상, 일상, 이상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굳이 소식이 아니어도 차트 갖고 기술적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투자를 한다면 이제는 임상 3상에서
허가 판매가 가까운 기업을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벌써 글로벌 신약을 내세울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의 신약 개발에 가까워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런 기업에 저는 모멘텀이 살아나야 그 기업들이 대장 역할로 치고 나가줄 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어떤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약 개발 바이오 업체들의 중구난방 뭐 나도 바이오 한다, 나도 바이오 한다 하면서 시장에서 투자 정보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사실이고 팩트가 부족한 정보들이 네. 말 많았거든요. 그대로 묻지마 투자. 네, 예. 제가 한 예로 이제 얘기하면 좀 신라젠 주주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예. 신라젠이라는 회사를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 쪽에 금곡지구.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외형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곳에서 연구소를 하고 이런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바이오를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못 가더라도 위성 사진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판넬 같은 데서 위양연구소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하면 또 이제 F를 무시하는 걸 수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학연구소라면 어떤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결 부분부터 그렇죠. 이런 어떤 연구소다운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바이오 업체들에서 신약 성공 여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단언컨대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 내가 우리 가족 중이나 누구 중에 암에 관련돼서 질병이 있었으니까 이런 약은 내가 후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금 이 정도 해가지고 이 회사 꼭 성공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투자금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뭐 10억, 20억 대박을 쫓고 그러다면 그건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어떤 이 제약배가 다시 살아나려면 첫 번째 저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셀트론이 됐든 예전처럼 앞으로 그러면 시판 허가를 앞두고 있는 임상 3상 단계에서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하고 그 기업이 나타날 때 투자의 바람이 다시 불 수 있다고 보집니다. 그리고 CMO 기업은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CMO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속도도 우리나라 제조는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있어서 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생산 능력을 보여줬고 품질력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세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과 실적은 증가할 수 있다.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 업계 투자를 할 때 꼭 가져가야 될 기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또 유망하게 보셨는지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 오늘의 종목은요. 네,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을 꼽으셨네요. 굳이 탐방을 꼭 안 가더라도 네. 또 알 수 있는 기업 두 개를 선정하셨는데 두 종목 전략 함께 들어볼게요. 이 두 네. 종목이 올해 대장으로 치고 나와주면 제약바이오 업체 전체적으로 부름이 살아납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예. 좀 예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렉나자가 작년 7월에 국내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랬죠. 이 비소세포 폐암인데 이 비소세포 폐암이 글로벌 시장이 10조 원 규모예요. 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티그리스가 국내에서 점유율 70%로 금액적으로 한 1,100억 정도 예. 매출 올리고 전 세계에서는 5조 원 정도로 올립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렉나자가 출시되면서 급여 목록으로 등재가 됐어요. 보면 현재 국내 30여 개 서울대병원이나 신천 세브란스 등 분당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 실제로 이 약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얀센하고 병용요법을 통해서 올해 연내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네. 이것이 성공이 된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폭의 점프업을 할 수 있어요. 뭐 기술료와 더불어서 로얄티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글로벌 신약 조 단위를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오. 지금 렉나자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되겠고, 그다음 유한양하고 한미약품 같이 설명드리면 한미약품도 방금 전에 이 비소세포암은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인데 후보 물질이 한미약품은 이 포지오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비소세포암이 한미약품도 올해 시판 허가를 지금 내놨거든요. 최종 결정은 11월 24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요.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업체들은 연내니까 연말로 갈수록 그 기대 심리가 빨라진다면 그러겠죠. 입수 정보가 빠른 기관이나 메이저들은 이미 8, 9월 달부터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그 시점에서 제약바에서 한미약품하고 유한양행을 주가 움직임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의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두 기업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비소세포항 외에도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호중고 감소증이나 치료제가 있는데 이 롤론티스라는 이 부분도 시판화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 뭐 일반 바이오 업체들도 임상, 2상, 3상 있다고 합니다만 유한약과 한미약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어떤 투자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두 기업 그리고 항암제가 화학항암제 1세대 그다음에 2세대가 표적항암제인데 이것은 지금 면역항암제거든요. 3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면역항암제도 3세대 쪽에서 면역항암제 관련된 소식들이 명확하게 유한약이나 한미약품 또 그 외의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소식이 나올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관심 가질 때가 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업종군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전망 들어봤고요. 유망주로 또 한미약품, 유한양행까지 콕 집어서 또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정 고수도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